윤석열 대통령이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적폐로 꼽히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출신들의 전관 특혜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기둥으로만 천정을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단지가 29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농협에 밀리면서 5대 금융지주 가운데 최하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약점으로 꼽히는 비은행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권사 인수에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폴더블 폰이 사전 판매 첫날부터 전작을 뛰어넘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최대 65만 원의 공시 지원금을 결정하고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도가 좋지 않은 곳들은 너무 높아진 금리에 울며 겨자 먹기로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현금으로 갚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이 오히려 현금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 미래를 위한 투자가 차질을 빚지는 않을까 우려됩니다. 첫 소식 이지효 기자입니다. 롯데케미칼이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차환 발행하는 대신 현금 상환했습니다. 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28일 만기인 회사채 2천억 원어치를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1분기 기준 롯데케미칼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조 5천억 원 수준이지만 차입금 및 사채 규모는 이보다 많은 4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웬만하면 부채 상환을 미뤄야 하는데도 롯데케미칼이 상환에 나선 것은 금리 부담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돼 한미금리 차는 사상 최대인 2%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압박이 커진 겁니다. 발행금리가 올라가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울며 겨자 먹기로 현금 상환을 택했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기업들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는 9월과 11월 각각 2,100억 원, 900억 원 규모 회사채가 만기되는 SK이노베이션과 한화솔루션도 고심 중입니다. 회사채 수요 예측 등을 고려해 지금쯤 차환 발행을 확정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기업 모두 주력 사업의 업황 악화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데다 신사업 투자까지 나섰다는 데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최근 일진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며 동박시장에 뛰어들었고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자회사 SK오늘, 한화솔루션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를 미래 먹거리로 발굴했습니다. 고금리에 대기업마저 빚부터 갚는 상황에 놓이면서 미래를 위한 신사업 투자가 후순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롭게 내놓은 폴더블 폰이 사전 판매 첫날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전 판매를 위한 라이브 방송 접속자가 40만 명에 육박하는가 하면 매장은 문을 열기 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이서후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휴대폰을 접었다 펴고 셀프 사진도 찍어봅니다. 갤럭시 G5 시리즈의 실물을 보려는 사람들로 삼성스토어 강남은 개장 전부터 붐볐습니다. 특히 외부 화면이 전작에 비해 2배 커진 플립5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플립5 사전 예약하러 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겉에 화면이 되게 넓어진 거 그게 마음에 들어요. 근데 카메라로도 쓸 수 있고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꾸미는 부분에서도 더 뭔가 좀 핸드폰 사용할 때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전작보다 확실히 인기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원래는 플립이 화면이 좀 작았어갖고 접은 상태에서 이제 화면 터치하기가 지금보다는 좀 불편했었는데 이제 더 편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삼성전자가 이날 0시에 진행한 사전 판매 라이브 방송에는 실시간 접속자가 39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작인 Z 플립과 폴드4보다 2배 가까이 팔려 삼성 폴더블 역대 최다 판매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판매 비중은 7대3으로 플립이 더 높았습니다. 갤럭시 G5 시리즈의 출고 가격은 기본 모델 기준 플립5는 전작보다 5만 원 오른 139만 원, 폴드5는 10만 원 오른 209만 원 수준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예상 공시지원금은 플립5 기준 최대 65만 원입니다. 다만 폴드5의 지원금은 전작에 비해 다소 줄었습니다. 삼성은 플립5와 폴드5의 256GB 모델을 사전 구매하면 스토리지 용량을 2배로 업그레이드 해주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갤럭시 G5 시리즈는 오는 7일까지 사전 판매를 거쳐 11일 국내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철근이 누락된 LH의 이른바 순살 아파트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어제 LH가 발주한 아파트 단지 15곳이 추가로 철근을 누락했다는 소식에 이어 오늘 민간 아파트 단지 293곳도 비슷한 구조의 설계를 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부동산부 신동호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LH 발주 공사뿐 아니라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도 모두 이제 점검을 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였죠. 이 정부가 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에 이어 오늘은 이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국토부에 따르면은요,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는 모두 293곳입니다. 이 중 105개 단지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면서 또 188개 단지가 이미 입주를 마쳐서 입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라 이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LH 발주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만 수평 기둥인 보호 없이 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 지하 주차장 상부에 주거동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수조사 대상인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지하 주차장은 물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민간 아파트 조사가 더욱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입주를 한 단지가 188곳인데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무량판 구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위험한 겁니까? 예, 한번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량판 구조는 상부 무게를 떠받치는 테두리보나 벽 없이 이 기둥의 슬래브를 바로 지지하는 식입니다. 이 뒤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부의 소음이 기둥을 통해 빠져나가 상부 충격이 이 바로 벽으로 전달되는 벽식 구조보다 층간 소음이 덜하고 내구성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무량판 구조의 경우에는요. 근데 아무래도 보가 없기 때문에 높은 층고가 가능하고 이 옆에 있는 이 기둥식 라멘 구조보다 비용이 절감된다는 특징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무량판 구조의 경우에는 구조 상부나 벽이 없고 기둥의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충격에는 더 취약하다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 무량판 구조는 백화점과 같은 판매 시설이나 이 고층 상업용 빌딩에 주로 사용돼 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아파트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LH가 지난 2017년부터 발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공법을 또 적용해 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좀 화가 나고 불안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반응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이 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된 이 LH가 발주한 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민간 아파트로 전수조사를 넓힌다고 했죠. 특히 이제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 파장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 조사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입주민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개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민간 아파트로 조사를 확대한다고 하면서 이 브랜드 아파트 입주민들도 이제 내 아파트는 안전할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내 집도 이제 철근이 빠질 수 있는 단지일 수 있는데 안전하게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좀 불안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이었죠. 이 장마철에 침수가 되는 아파트 단지가 속속 나오면서 그 단지에 살았던
주민들 불안감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침수보다도 더 심한 이 부실 시공 이슈가 나오면서 주민들 극도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사태로 입주민들 사이에서 이 집단 소송을 하자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송을 하면 손해배상이나 보수 비용 등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정확히 말하자면은 법적 근거에 있어서는 할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또 많기도 했습니다. 네. 우선은 LH가 발주한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단지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제 집단 소송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손해배상이나 보수 비용을 소송을 통해서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 법조계에서는 전례가 거의 없지만서도 소송을 제기하면은 보수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는 또 해석이 우세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법적 조치는 시공사나 시행사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소송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보수 비용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또 민법상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민간 아파트로 전수조사가 확대가 되면서 만약에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 소송에 대한 이슈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태가 좀 심각하긴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전수조사를 지시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집중적으로 질타를 했네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에서부터 이 철근 누락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벗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도 이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를 했었는데요.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번 이 부실공사 이슈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얘기했습니다. 이 시민단체에서는 특히 LH 퇴직자의 정관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죠. 네, 사실 이 LH가 발주한 15개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이 철근이 누락된 것은 아무래도 설계와 시공, 감리 등 건축 단계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건설 분야에 담합된 이권 카르텔도 들여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LH 퇴직자의 전관 특혜를 부실공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는데, 특히 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경실련에서는요, 이 무더기 부실이 LH 출신을 영입한 업체들이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이 부실의 원인으로 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LH는 당장 유관기관에 취업해 일하고 있는 정관 명단을 제출받아서 수주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이슈에 대해서 LPA, 즉 LH 플러스 마피아라는 또 조어를 쓴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민들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이 민간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앞으로 좀 이 조사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일단 국토부는 이달 중 293개 단지에 아까 말씀드린 이 민간 아파트에 대한 단지 점검 일정과 방법에 대해 밝힌 뒤 본격적인 점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 무량판 민간 아파트에 철근이 몇 개가 빠졌고 과연 어떤 보강 조치를 거쳐야 하는지 등 안전 진단 결과를 펼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결과가 나오려면 대략 3개월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 도면과 구조 계산서를 분석을 하고요. 또 초음파를 이용해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또 비파괴 검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콘크리트 강도 조사도 거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만약 조사 결과가 나오게 돼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민간 아파트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가 되면은 또 집값이 내려갈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도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또 국토부가 LH 아파트처럼 단지명을 일일이 또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마켓플러스 첫 번째 이슈 신라이벌전입니다. 조선산업의 새로운 라이벌로 떠오르고 있는 HD 현대와 한화인데요. 먼저 HD 한국조선해양은 어제 STX 중공업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죠. 오늘 STX 중공업은 장 시작과 함께 치솟기 시작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0.97%, HD 현대의 주가는 1.3%로 소폭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STX 중공업은 세계 선박 엔진 시장의 3위입니다. 그리고 1위는 HD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부죠. 그러니까 1위와 3위를 HD 현대가 품고 2위인 HDS 엔진을 한화그룹이 인수했습니다. 세계 선박 엔진 시장을 HD 현대와 한화가 양강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서 아이러니하게 삼성중공업은 자사 선박 엔진을 경쟁사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편 한화오션은 사명을 바꾸고 공식 출범한 이후 첫 선박 LNG선의 계약 소식을 전했습니다. 발주처는 글로벌 3위권의 일본 해운사였는데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각별한 관심을 쏟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두 라이벌의 뜨거운 경쟁이 열띤 수주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이슈는 긴 터널의 끝입니다. 바로 2차 전지주가 한숨 돌리는 사이 반등을 보이고 있는 바이오주 이야기인데요. 오늘 에코프로는 보합권으로 그리고 에코프로 BM과 금양, 포스코그룹주가 약세를 보인 반면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또 셀트리온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7%, 셀트리온은 3%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지난 27일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급락할 당시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9% 가까운 강세를 나타냈죠. 증권가에서는 2차 전지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앞으로 바이오와 반도체 등으로 자금이 흘러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의도 증권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가 최고 115만 원이고 대부분 100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황제주 등극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미래의 주가 가늠자입니다. 주식시장에는 바로 경영진의 자사주 매수 매도 현황을 보면 향후 주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최근 CEO들의 자사주 매수 공시가 줄였는데요. 지난 28일 하나갤러리아는 하나그룹의 삼남인 김동선 하나갤러리아 전략본부장이 보통주 4만 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약 4,800만 원 규모입니다. 앞서 25일에도 3만 5천 주를 매수한 바가 있어서 지난주에만 1억 원 가까이 사들인 모습입니다. 당시 하나갤러리아 주가는 장중에 1,1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해서 이 사이에 지분을 늘리기에 나선 것이란 평가입니다. 이 외에도 신영증권의 원종석, 황성엽 대표, 그리고 한인제약의 이광식 회장, 대유이니아그룹의 박영우 회장 등이 최근 2차 전지를 제외한 종목들의 주가가 횡보하는 사이 CEO들의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이 이어졌습니다. 반면 임원진들의 매도 공시가 나온 에코프로 BM과 금양은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장 초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4.5%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엄청난 이익을 낸 금융지주사들이 본격적인 몸집 풀리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약점으로 꼽히는 비은행 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나 보험사 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신임 회장 취임 이후 조직 개편을 마친 신한과 우리금융그룹. 조직 개편의 핵심은 효율과 슬리머였습니다. 신한금융은 기존에 통합관리되어 자산관리와 퇴직연금, 글로벌 전략 부문에 별도의 그룹장을 둬 경영 효율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그룹 내 핵심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원 신한 부문을 신설한 것도 특징입니다. 우리금융은 지주 전체 인력을 20% 줄이고 지주 임원은 11명에서 7명으로 감축, 회장 비서실까지 폐지하는 초슬림화 전략을 택했습니다. 감축된 지주 인력을 일선 영업점과 내부 통제 인력으로 배치하는 등 체질 개선에 공을 들여 왔습니다. 조직 정비까지 마친 이들 금융지주들은 수익 모델 다양화를 위한 M&A에 보다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M&A를 통해 새 사업을 키우는 이노가닉 전략으로 최근 3년간 6개의 회사를 편입한 신한금융은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신흥국에서의 지분 투자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종합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의 핵심인 증권사 인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특히 거래 수수료와 금융상품 등에서 은행 등 그룹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리테일 기반이 갖춰진 증권사를 최우선 인수 대상으로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최근 KDB생명 인수에 나선 하나금융은 당분간은 그룹 내 디지털 플랫폼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에 회장 선임 절차에 들어간 KB금융도 디지털과 IT 분야 강화를 위한 내부 정비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KB금융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회장 인선이 마무리된 뒤 M&A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처럼 금융지주들이 저마다 M&A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순이익의 70% 이상을 은행이 걷어들이는 구조를 타파하기 위함입니다. 또 나눠먹기식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금융사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금융지주들의 M&A 전선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통신사들이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전용 휴대폰에 교육용 콘텐츠, 어린이 전용 OTT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800만 어린이들의 마음을 잡아야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지갑이 열린다고 합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TV에서 영어 동요가 흘러나오자 아이들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한 곡이 끝나고 다른 화면으로 돌리자 공부보단 놀이가 좋을 나이지만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한 교육용 콘텐츠가 영유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자녀가 자극적인 미디어에 노출될까 걱정하던 부모님도 이제 교육을 위해 TV를 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가정보육이 늘자 해당 서비스의 이용 건수는 3년 만에 2배가량 껑충 뛰었습니다. 같이 보다 보니까 보면서 영어도 배우고 또 재밌는 뽀로로 영상이나 핑크퐁 영상도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뭐 많이 봐요? 필리핀. 모바일 기반의 키즈용 OTT도 출시됐습니다. 가정 밖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화상 독서나 터치북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콘텐츠가 더해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녀의 단독 외부 활동이 늘어날 시기에 자녀용 휴대폰 구매 고객이 늘자 아이들과 부모님의 니즈를 함께 겨냥한 키즈폰 시장도 인기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켓몬 캐릭터로 꾸며진 이 휴대폰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급식 정보 등 자녀 보살핌 기능을 다양하게 담고 있습니다. 현재 19세 이하 인구는 800만 명. 통신사들이 미래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선 겁니다. 이분들이 미래 잠재 고객들이거든요. 그래서 미디어 소비를 처음부터 잡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 세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들 미성년 자녀가 선택한 통신사에 부모뿐 아니라 손주를 양육하는 조부모 지갑까지 열리는 실정입니다. 결합 할인 혜택을 내세워 IPTV와 휴대폰, 인터넷까지 한 번에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도 통신사들이 키즈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전 연령 패밀리 타깃이 공략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제일 큰 고객이 될 거잖아요. 이 시작을 아이들 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경험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키즈 콘텐츠 서비스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한 자녀를 위해 온 가족이 지갑을 여는 텐포켓 트렌드가 지속되며 키즈를 공략하기 위한 통신사들의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폭염까지 겹치면서 원유와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 속에 원자재 상장지수 펀드 ETF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국제유가가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WTI 9월물은 이달에만 16% 오르며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고 브렌트유 10월물도 같은 기간 13%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연착륙 기대감에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으로 공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원유 ETF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S&P 500 상장사 중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 XOP와 XLE는 11%, 7% 넘게 올랐고 미국 석유가스 기업 주가를 3배로 추종하는 ETN인 NRGU는 31% 급등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올 하반기 원유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게 되고 유가는 내년 2분기 배럴당 93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가뿐 아니라 주요 곡물 가격도 수급 불안 속에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년 만에 발생한 슈퍼 엘니뇨로 인해 전 세계 곡물 생산이 급감한 가운데 지난해 7월 체결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협정이 러시아 측 파기로 종료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곡물 ETF 주가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밀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ETF인 WEAT와 옥수수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CORN은 지난 한 달간 4% 넘게 올랐습니다. 피에르 올리비에로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흑해 곡물 협정 종료로 곡물 가격이 10에서 15%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원자재 가격이 지정학적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워 투자 시 큰 변동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